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기관들은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 우리들은 리포트밖에 없는데. 문의 전화가 저한테 막 들어와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세력, 뭐 공매도 세력 네네. 이런 분들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은 저도 네, 안녕하세요. 야구론 기자들의 이광수입니다. 지금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는 지금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긴축 기조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뭐 사실 제약바이오 주가들이 올해 들어서 좋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분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 옆에 이태영 SBI 인베스트먼트 팀장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들은 사실 제약바이오 이게 공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정부터 어려운 것 같아요.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목 선정, 사실은 이제 투자의 시작과 끝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종목을 잘 선정해야 투자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했으면 매도도 해야 되고, 혹은 이제 또 더 좋은 종목을 또 발굴했다면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종목 선정 가장 중요한데, 뭐 어떤 투자 전문가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셔서, 개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꼭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바이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mRNA 백신이라든지 뭐 백신 관련주들이 막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나 뭐 이제 ST팜 같은 CDMO 회사들,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을 보시듯이 그런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를 지어놓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거나요, 아니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나는 RNA가 정말 미래에 괜찮은 투자처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쓰셨으면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아마 그래서 이 책이 나오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또 책을 하나 출판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약바이오 담당하게 되면서 저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는데, 알기 어려운, 특히 문과생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니즈가 있었는데 마침 이 책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좀 반가웠거든요. 간단하게 이번에 쓰신 책 소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책이 유용하실 수 있게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이 책의 가장 서두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문과생도 이해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안내서를 좀 적고 싶었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자님처럼 전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려면 꼭 알아야 될 단어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또 IT나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저도 못 알아듣거든요. 왜냐면 그 산업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용어는 사실 좀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잖아요. 뭐 터미놀로지라고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좀 해드릴 수 있는 책이 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파트를 크게 3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은 신약 개발하는 과정을 쭉 역사부터 시작해서 둘러봤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 상장 주식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임상시험 통계 분석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은 매수하는 것만큼 매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잘 하시려면 꼭 파트 2에 있는 내용은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투자 전문가 한 12분들을 모시고 벤처 캐피탈리스트 4분, 애널리스트 4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4분, 이분들은 다 이제 바이오 투자를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제약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진짜 아주 자유롭게 글을 받아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전문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구나부터 시작해서 용어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목이 싸다 비싸다, 이런 판단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하면서 정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이 싸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좀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싸다라는 말은
누군가는 이거를 이거 싸니까 나도 사야겠다. 이런 약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혹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어떤 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제 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모달리티라는 걸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체라는 어떤 특정 신약 개발 방법에서 우리가 이 항체를 가지고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항체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특히나 바이오 주식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남한테 네. 종목 이름을 듣고 그냥 사시는 겁니다. 거의 비판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오 주식은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왜 변동성이 크냐면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하루에도 뭐 상한가 하한가를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나도 흔한 일이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개인 투자자라고 투자를 딱 해놓고 MTS 켜가지고 갑자기 뉴스가 떴어 해서 화장실 가서 막 팔고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제약바이오 주식이 그런 일이 좀 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 말고 우리 경쟁 회사의 임상 결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사니까 얘가 나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발표했다면 당연히 우리 회사 주가는 떨어질 수 있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임상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다. 그런데 우리 주가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건 매수 기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회사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피어 그룹들의 상황, 시가총액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기존의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 해당 약의 시장 규모 이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시장 규모가 크니까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약바이오 산업은 시장 규모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암 중에서도 시장이 엄청나게 큰 암이 있고 시장이 굉장히 작은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저한테 지나가면서 야, 시장 규모 100조짜리 약 개발하는 회사하고 시장 규모 1조짜리 약 개발하는 회사하고 넌 어디에 투자할래?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1조짜리 투자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보다 더 앞서서 구매력이라는 걸 사실 측정할 이유가 없는 산업인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한다면 가격이나 마케팅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실은 좋은 데이터만을 바탕으로도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경쟁사는 이 약을 왜 개발하고 있는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 대상 회사는 왜 이 약을 개발하게 됐는지, 이런 히스토리나 그 질병에 대한 공부, 예를 들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희귀질환은 약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약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환자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약바이오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는 대상 그 회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팀장님께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오해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기관들은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 우리들은 리포트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기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고급 소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팀장님께서는 정보를 어떻게 얻으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네. 특히나 이제 세력, 막 공매도 세력, 네네. 뭐 이런 분들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은 저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로 막 열심히 활동할 때도 도대체 세력이 누구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뭐 네이버 종토방 이런 데 가보면은 세력이 있다,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대부분 해외에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의 변동성이 큰, 좀 주목을 많이 받는 회사들, 특히나 종목들의 타겟 시장이 미국 시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가장 가격이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과생도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문과생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외신을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팝하고에 집어넣는 거 정도는 당연히 하실 수 있지 않나? 그건 할 줄 알죠. 네, 그럼요.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뭐 해석하셔서 뭐 영어를 잘해가지고 뭐 무슨 외국 뭐 블룸버그 뉴스를 듣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뉴스나 보도 자료들이 다 이제 텍스트로 구글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 말고 구글에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거의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대부분 미국 시장의 장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자고 있을 때 그때 막 뉴스들이 막 나오고 실제로 그게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의 종가로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피어라고 생각했던 그 회사들, 우리나라 회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 회사라면 그 미국 회사들의 뉴스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고,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정보가 그런 측면에서는 빠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문의 전화가 저한테 막 들어와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알게 되는 팀장님이 경우도 확인하기 전에 네네네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시장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시간이 없어요. 그 특정 종목 한두 개에 대해서 스터디를 막 열심히 할 정도의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분들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페이퍼워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종목에다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결론을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영어로 된 자료를 검색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때는 이제 뭐 팝하고나 뭐 구글 번역기, 뭐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뭐 구글 번역기 뭐든 쓰세요. 그래서 그런 번역기와 함께 해외에 있는 정보들을 열심히 수집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이 뭐냐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를 본 적이 없는데 바이오 회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투자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아닌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투자자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그 회사가 올해 어디 가서 무슨 발표를 하고 그 발표 자료를 올려놓기도 하고요. 가장 최신 IR 자료를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업로드를 해놓기 때문에 열심히 수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를 잘 하시려면 그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스터디가 필요하고요.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임상 2상을 바탕으로도 승인을 받던지 혹은 3상을 정식 루트를 가서 승인을 받는 경우이건 간에, 특히나 후자의 경우 3상 시험을 바탕으로 허가를 받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임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꼭 명심해서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팁이랑 연결되는 걸 수도 있겠는데, 해외 외신 뉴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조금 더 우리랑은 좀 이해관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데이터를 발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당장 내가 이 회사와 아무리 사랑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좀 객관적인 눈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려면 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또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팀장님이 이번에 쓰신 책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다 그 책 읽으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살짝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뭐 이런 겁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해놨냐면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앞에 사실 카메라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는데 카메라마다 화소수가 있을 거예요. 뭐 1000만 원에서 뭐 1200만 원에서. 근데 이게 화소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현실을 1000만 개의 점으로 찍는 거잖아요. 임상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 어떤 환자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니 그거를 표본을 찍어가지고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점을 뽑아다가 실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상시험의 결과는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에 있는 글씨를 읽으려고 시도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상도가 낮은 사진을 해상도를 높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임상시험 환자 수를 늘려야 되고 이건 다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사진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글씨를 읽어야 되는 FDA 입장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FDA가 정해놓은 허들이 말씀드렸던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DA 입장에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잘못 해석했을 때에는 전체 환자들이, 시장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상시험 결과는 해상도가 낮은 사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거기서 심지어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뭐 걷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걸어다닌다. 저희 옛날에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그런 뉴스들이 막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그게 전체를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FDA 입장에서 한번 내가 FDA 심사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만 피해라, 좀 이런 유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오늘 되게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기업을 피해야 한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1번은 거짓말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를 객관적이고 신뢰감 있게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회사들은 이제 그게 그 기업의 대표님의 생각이건 혹은
그 주주들이 너무 강성해서건 상관없이 이제 나의 눈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이상한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회사들은 조금 많이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회사들은 몇 개 있지만은 그냥 다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생각해 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무래도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님이 약속을 했는데 정말 전혀 다른 뭐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걸로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대표님이 임상시험 결과를 나쁜 걸 좋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임상시험 디자인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그거는 임상시험을 다시 해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의 기술력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영진인지 직원들인지를 뭐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들어서 바로 기술 수출 같은 경우도 있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공모주 때문인가요? 뭐 보로노이가 이제 뭐 IPO를 철회하는 등에 좀 하면서 좀 수심이 얼어붙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1분기가 끝났고 2분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올해 좀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바이오 종목이 안 좋냐? 그렇지 않고요. 이제 글로벌 상황이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말해서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하느라 다들 바빴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도 그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아닌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너무 급한 질병이 아니면 병원에 못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좋은 것도 나오고 안 좋은 것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장이 계속 활기를 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슬로우 다운 된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라이센스 인이나 뭐 M&A를 해줘야 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부분 일단은 코비드-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진 돈이 우리나라 한화 기준으로 제가 뭐 환율 그냥 1,000원 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면은 1,700조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1,700조로 다들 뭐 할 거냐? 열심히 또 M&A를 하고 라이센스 인을 하고 그럴 거라는 분석이 지금은 거의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특히나 파이자가 지금 백신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모더나도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회사인데 거의 벼락부자가 됐고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지금 캐시를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시장의 특성상 조금 반영이 빠르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다 좀 어떤 이슈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어찌 보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바이오 주식들이 또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혹은 이전의 주가를 좀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 있을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KRX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지금 지났는데 그게 2019년 마요 때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바닥은 다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만큼 다 안 좋았냐? 물론 어느 정도 레이트 스테이지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잘 안 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회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놓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의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같은 시대가 딱 투자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다 안 보고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투자의 원칙이 그렇군요. 예, 남들이 이제 관심 없을 때 사야 승산이 있다. 좀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약간 재밌게 들었던 게 그 뭐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글로벌 개발사들이 현금이 많다. 그러면 국내 기업도 좀 사들이거나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건 그 전통적으로 그 피어 밸류에이션상 우리나라 전통 기업들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A가 일어나기는 저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반면에 국내 안에서의 M&A는 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큰 대형 회사, 뭐 SK 그룹사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상장 이후에 목적했던 투자는 대부분 집행을 한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캐시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들도 또 다른 성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M&A를 하든지 라이센스 인아웃을 하든지 이런 방향성을 찾아 나가야 되고 지금 제가 현재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센싱되는 거는 그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땐 해외에 있는 기업이 국내에 있는 회사들을 사가는 경우는 아직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지만 국내의 큰 회사들이 국내에 있는 바이오텍과 뭔가 협업을 늘려나가는 방향성은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로나19 관련주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코로나19 뭐 확진자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좀 거기에 좀 연동된 움직임이 있거든요. 코로나19 관련주들 우리 국내 뭐 백신, 치료제, 뭐 진단키트주들 다 있는데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저는 그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진단키트로 돈을 잘 벌 거냐 못 벌 거냐에 집중하시는 거는 주식을 너무 현재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현재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단기적인 그 수익률과 단기적인 실패를 계속적으로 맛보시다가 이 시장의 염증을 느끼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단기적인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시기도 하셔야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진단키트나 그런 관련 주들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멀리 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거는 같은 컨셉입니다. 지금 진단키트 회사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 가지고 있는 캐시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다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사업보고서를 몇 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지금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5천억이 넘어요. 가지고 있는 캐시가. 그럼 그 회사들은 지금 5천억을 가지고 뭘 할 거냐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돈을 잘 쓰는 회사가 제가 생각했을 땐 주가 측면에서 가장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종목 추천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실제로 지금 진단키트 관련 회사들 중에서 그런 M&A나 투자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그 투자 재원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시면 이 회사가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거를 충분히 발굴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실제로 이제 몇 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같이 이제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랑 좀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려고 열심히 또 이제 찾아가서 네, 저희 것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굉장히 말씀하신 답변 내용 중에서 투자 힌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조언, 제가 미처 묻지 못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지고요. 제가 가장 사실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실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 사실 나는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아, 우리나라 바이오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제가 이제 믿음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나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터디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향대로 하시고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들을 좀 분석하고 예를 들면 어디서 뭐 무슨 뭐 임상 결과가 뭐 좋았대, 뭐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뭐 어땠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듣고 투자를 하시는 건 저는 그거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근데 비중을 높이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계신 전체 시드머니에서 그런 투자는 일부분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하지 말라고 하면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 조금 또 해야. 있어줘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비중을 줄이시고 점차 좀 내가 잘 알고 내가 피어 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으면서 충분히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면 글로벌 안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회사들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시다 보면은 어느새 저는 바이오 투자 전문가가 되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영 SBI 인베스트먼트 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구독자분들 투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